인천에서 이렇게 그 의미 있는 강좌를 하면서 저에게 갑자기 어제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거기서는 좀 감동을 그냥 뭐 한국 문화의 뿌리 또는 이를 보는 이런 거는 제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해가지고 하기가 싫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 주제는 내가 아마 내년에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주제였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터지. 인생을 살면서 뒤를 돌아보는 기회라는 게 그냥 수시로 있는 거가 아니라 어떤 계기가 있을 적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요. 10년 전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300만 부 돌파 기념 강연회가 한 번 있었어요. 저 잔치 비슷하게 해가지고 사실 말이 그렇지 하여튼 내가 내 책이 300만 부 나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 일도 없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아마도 내년에 지금 이미 코로나로 이렇게 있습니다만 500만 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잔치를 하긴 해야 하는 그 입장이에요. 95년도, 16년도에 그때가 이제 처음으로 나의 문화의 답사기 일본이 100만 부를 돌파했어요. 그때 광주 비엔날레 세계적인 그 국제 비엔날레를 하는데 그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온 큐레이터, 박물관장, 미술관장 사람들이 나는 이제 한국인 커미셔너로 했는데 나를 소개하면서 이분이 미술평론만 한 게 아니라 그 베스트셀러, 그 밀리언셀러의 그 작가라고 이렇게 했더니 책이 몇 분이나 팔렸냐고 물어봐요. How many copies sold out?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100만 부라고 그랬더니 밀리언셀러를 그냥 상징적으로 많이 팔렸다는 뜻으로 알았는데 진짜 100만 부가 팔렸냐고. 그렇다고 했더니 한국의 인구가 몇 명이냐고. 그래서 5천만 명, 북한 빼면 영어로 쓴 책이 100만 부 나가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5천만 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100만 부 나간다고 하는 거는 그건 그 계산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해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광주시장이 대한민국의 민도가 굉장히 높다고 또 그때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 100만 부가 나가려면은 글만 잘 써서 되는 게 아니고 한 10가지 조건이 맞아야지 되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이런 책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고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동안 대중적인 글쓰기는 수준이 낮은 줄 알고 수준을 낮추는 거를 대중성이라고 그랬는데 대중성은 그런 게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을 대중도 알아들을 수 있게 쓰는 게 대중적인 겁니다. 그럼 왜 낮춰요? 그리고 독자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실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냥 독자예요. 내가 왜 수준이 낮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독자를 얕잡아 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거 아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전문적인 거는 따로 있고 대중적인 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와 같은 것은 나오기는 힘든 거죠. 어찌됐든 이 강연을 잘 안 하는 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내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안 하는 거가 되는데 여기에서 오늘 하는 거는 내 팬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요새 말로 그 덕후를 넘어서 성덕들이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회상을 같이 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글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문화가 나오기를 희망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위해서 책이 국내 편이 10권이고
일본 편이 4권인데 그 책이 너무 두꺼워서 4권짜리 이제 절판시키고 5권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본 책이 5권이 됐고 중국 편은 이제 시작하면서 실크로드 3권, 그래서 전부 18권의 이 답사기를 썼는데, 근데 이 책은 내 인생 스케줄에 없었던 책이 등장을 했어요. 저는 미술사가로 미술사에 관한 논문과 저서를 쓰고 실제로 문화유산 답사기 전에 미술평론집이 있고 또 미술사 논문으로 화인열전이라고 조선시대 화가들의 라이프 스토리를 쓴 책을 역사위평에다가 쭉 그 연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91년 5월에 사회평론이라고 하는 이 잡지가 창간을 하면서 저에게 원고 청탁을 해서 여기에 연재를 시작해서 첫 번째 쓴 것이 동백꽃 백화스님 그리고 동학군이라는 저 글을 처음에 실었어요. 근데 이 사회평론이 뭐냐면은 이제 그 91년 이때 됐을 적에 그 6월 항쟁 지나고 노동자 대투쟁 지나고 그 사회적으로 예리했던 정치적 이슈들은 사라져버렸어요. 운동권이라고 했던 대학가에 있던 그것도 옛날같이 그렇게 투쟁적인 것이 아닌 그런 세월이 돼서 그 당시에 그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시 공부하러 많이 가가지고 지금 386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회 경륜으로 전환을 하고 그런 시절로 들어가서 93년 이때 됐을 적에 사회과학하는 정치학, 뭐 역사학, 철학하는 사회학하는 그 교수 학자들이 자기의 글을 쓸 수 있는 잡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잡지가 사회평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 친구들 아니겠어요? 문화 쪽에도 글이 필요한데 나보고 글을 써달라고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원고료는 못 준다고. 그 원고료도 못 주면서 뻔뻔스럽게 그 원고 청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글을 쓸 적이면은 신문에 쓰는 글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남질 않습니다. 책으로는 먹지도 못해요. 잡지에 쓰는 글은 그래도 뭐 에세이집이나 이거 되는데 그 당시 신동아나 월간 조선에서 원고 청탁하면은 대개 35매 정도입니다. 잡지에서 35매 이상은 인터뷰하거나 뭐해서 특집에 나오지 일반 글은 35매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글을 저금해 두는 기회가 없어서 원고를 안 받는 거는 좋지만은 내가 무엇을 쓰고 얼마큼 쓰는 거 내가 정하겠다. 그래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것으로 원고지 80매 정도를 내가 쓰겠다. 그러니까 그 원고료도 안 되는데 80매 쓴다니까 친구들도 좋아서 첫 번째 걸 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내가 민족미술협회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그 민족미술상 기념 신학철 전시회에 그 문학계 인사들이 오는데 창작가 유평사의 백낙청 교수님이 그 은사인데 그 전시회에 오셨어요. 오셔서 하는 얘기가 그러자도 육은 엊그저께 나온 그 창간호에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참 재밌게 읽었다. 그걸 참 잘 쓴 글이더라. 그 계속해서 연재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창비사에서 책을 내자 그러고 가셨어요. 그게 나에게 굉장히 큰 자극이 됐어요. 나는 가볍게 썼는데 우리나라에 수치고 가는 문학평론가가 잘 썼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열심히는 쓰겠습니다만은 책이 나올 때까지 이 잡지가 폐간되지 않고 있으리라고는 보장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1년 후에 이 잡지는 폐간되고 나는 그 다른 잡지사 가서 그 완결을 해서 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책을 새로 만들면서 구상을 한 것은 이제 1, 2, 3번을 스트레이트로 쓰게 되는데, 남도답사 1번지라고 하는 그 주제로 해서 강진 해남 땅끝을 쓴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선택을 그렇게 감동적으로 받았던 거예요. 경주나 공주, 부여 같은 역사 도시를 먼저 쓰지 않고 그 강진 마량 앞바다 구강포 같은 또 무이사 같은 한적한 절에서 해남 배흥사 그리고 유선여관에 있는 강아지 이런 얘기를 가지고 쓴 것에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해왔는데 제 친구이기도 하는 화가 이목삼이 이 책 100만 부 돌파 기념도를 이렇게 그려서 나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동부려지 지도에서 강진 해남 땅에 내가 동백꽃 예찬을 쓴 것을 그거를 상징으로 해서 동백꽃을 남도답사 1번지를 해봤어. 그때 이 월식산의 봄을 얘기한 것이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린 것이 이거였습니다. 이게 지나가면서 차창으로 찍어서 가로수가 이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각에 가니까 이렇게 첩첩이 산이 이렇게 있지, 딴 데 갔을 때는 이 아침 이 분위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참 내 책에 실린 사진 거의 다 내가 찍은 건데, 사진을 잘 찍어서가 아니라 하도 돌아다니니까 좋은 시간을 많이 만나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무이사라고 하는 소탐한 절을 얘기하면서 그 집에 있는 눈구렁이 같은 그 낮잠 자는 그 누렁이를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무이사 가봐야 나를 맞아주는 거는 스님 부분이로 없고 저 누렁이가 너 또 왔냐 그러고 그런 것 같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표현 속에서 사람들은 인간적인 채취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솔직하게 쓴 건데 문학하는 사람은 그게 나의 문학적 그 재치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책이 나온 다음에 그걸 그대로 두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무이사에 오는 사람마다 개 어딨냐고 개소리를 해서 그 유선여관의 누렁이는 끝까지 일지암까지 안내를 하는 걸로 지금 3대, 4대째까지 갔거든요. 네. 지금 내가 얘기한 그 누렁이의 손자가 지금도 그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 DNA가 그렇게 전수돼가지고 이쪽은 이제 배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 천일포에서 그 다산초당에서 내려다보고 있고, 그리고 다산 정약용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것을 또 그분의 그 아름다운 문장 19년 유백에게 갖고 있는 의미, 역사적 의미, 그런 거에서 화려한 빛을 본 사람이 아니고 아프게 세상을 살아간 사람이 남겨놓은 그 유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문사탑을 책 표지화에 해놓은 거에서 이 책 표지에 가문사의 목이 내가 있는 거는 내가 요 다음에 책을 내면은 이걸 표지화로 써야겠다 해가지고서 쓴 거가 사진이에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그 목판 글씨 집자한 것도 언간독이라는 책을 사서 요 다음에 내가 책을 내면은 이걸로 집자를 하겠다고 써놨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안 했지만 다 준비해서 한 거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진에 여기 파라솔 쓴 여인이 있죠. 이런 게 있는 게 중요한 게, 이게 있어야지 이 탑의 스케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사진 속에 사람이 나오는 거는 인간적인 분위기를 넣는 거하고
크기를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넣는 그 두 가지인데, 이 쌍탑이 두 개가 탁 서 있을 때 오는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들판에 농로 따라서 들어가는 버스가 못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엄청난 주차장이 있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내가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사실 나도 그거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자신감 있게 얘기 못 하다가 나 같은 사람이 글을 보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제 같이 느꼈던 모양입니다. 더군다나 성덕대왕 신종에 대해서 그 글을 쓰면서 이걸 이동하는 이 에밀레종의 신화와 신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그 옛날의 신화와 이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쓰는데, 경주 관아에서 경주 박물관으로 6km를 이동을 할 적에 에밀레종 키가 3.3m인데 그걸 박스에다가 포장을 해놓으니까 5m가 되고 트레일러 위에 올라가니까 7m가 돼서, 그게 경주 시내를 통과를 하려면 전신주가 다 가지고 지나갈 적에 한전에서 나와서 끊어주고 가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에밀레종이 아침에 28번, 저녁에 33번의 중소표를 치는 것이 그때 계속 쳤어요. 이거 어느 순간에 안 치겠다고 그랬는데 종은 쳐야 되는데, 그럼 종은 깨질까봐 안 친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제부터 안 친다고 그러면 치다가 깨져서 안 치나 계속 안 치나 안 치는 거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계속 치고 깨져서 안 되지. 그리고 종은 쳐야지 녹슬지 않고, 모든 기계들은 작동 안 하면은 그것이 망가지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에밀레종이 19.2톤이에요. 19.2톤짜리를 갖다가 방맹이로 친다고 해서 그게 깨질 일이 없어요. 단지 이 365일 안 치다가 제야의 종만 치면 그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 쳐야지 그거가 살아있지, 가만히 있다가 그날만 치게 되면은 그건 이렇게 돼요. 상원사에 있는 월정사 위에 있는 상원사 동종이 에밀레종보다 먼저 맞는데 그게 터졌어요. 그거는 겨울에 잘못 쳐가지고 이렇게 됐지. 근데 어쨌든 그 에밀레종을 이야기하면서 에밀레종에 써있는 1037자의 글이 천하의 명문이에요. 종이란 무엇이고 우리는 왜 이 종을 만드는가에 대해서 써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무릇 심오한 진리는 가시적인 형상 위의 것도 포함돼서 부처님은 때와 사람에 따라 적절히 비유해서 진리를 알게 하듯 신종을 따라 진리의 원음을 듣게 하셨다. 부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불경이고, 부처님의 모습을 만들면 불상이고, 부처님의 목소리를 만들면 종소리니라. 누구든지 이 종소리를 들으면은 절대자가 갖고 있는 너그러움과 원만함, 그것이 다 함께 느껴지기를 바라면서 이 종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덕대왕 신종은 장중하면서도 맑고 온화해요. 터지는 소리가 안 나요. 이게 현대 사회 속에서 인문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저런 종교하는 마음이 갖고 있는 것은 계량적으로 안 나오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창작의 자세에서는 엄청난 명작을 낳았다는 그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세상에 저런 명문이 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이 책을 결국 밀리언셀러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2권은 바로 써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2권을 쓰는데, 석굴암에 대해서 쓴 것이 3부작에 걸쳐서 석굴암을 썼어요. 그리고 그 석굴암의 이 변정불이 일본에 있는 흥목사의 일본 불상 낙양 용문석굴에 있는 이 비로자나 불상을 보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상적인 인간상을 만들어서 이 일본에서 보면은 사무라이 끼가 아주 그냥 편하잖아요. 네. 이게 보편적인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석굴암에 관한 거가 처음에 석굴암이 제작되는 과정, 석굴암이 갖고 있는 과학성에 대한 증명, 석굴암이 망가져가는 과정, 그 3부작으로 썼던 거가 굉장히 어려운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쓰기 위해서 제가 본 논문이 300편이에요. 근데 그때 나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여러 번 쓸 생각은 안 했고 중요한 것들을 이 기회에 아주 수준 높게 한번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굉장히 어렵게 썼어요. 그랬더니 또 어려워서 좋다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똑같이 아주 가볍게 썼으면은 독자들은 이미 이제 내가 할 얘기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나를 외면했을 거예요. 근데 수준을 높여버렸어요. 그것도 내 답사기 일본을 읽은 사람하고 안 읽은 사람하고 수준은 다르다고 볼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권은 일본을 읽었다는 사람을 전제로 해서 썼던 거예요. 근데 수준은 높아졌던 거죠. 그게 그렇게 계산을 뭐 철저하게 해서 한 거가 아니라 아무튼 이 기회에 좀 우리 독자들에게 국민들에게 문화유산이 갖고 있는 수준을 좀 높여야겠다는 생각으로 길게 썼는데 좋아했어. 석굴암이 이렇게 해체됐다는 사실을 몰랐잖아요. 끔찍스럽잖아요. 이런 거를 사진으로 제공을 탁탁 하면서 얘기하니까 무릎을 치면서 그 다음에 누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막지 못해가지고 결국 에어컨디션을 넣어가지고서는 제어장치 강제 순환을 시키고 하는 그 얘기 속에서 우리들의 그 마음 속에서 갖고 있었던 미안함, 죄스러움이 같이 나타났죠. 그리고 청도 운문사의 그 스님 새벽 예물이 갖고 있는 음악성에 대해서 청도 운문사 가면은 여관 앞에 보면은 새벽 예불 깨줍니다 써 있어. 그거 새벽녘을 그것도 희한하죠. 똑같은 예불이 저녁 예불도 하거든요. 근데 왠지 새벽 예불을 들어야지 진짜 예불을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인사도 하고 송광사도 하고 통도사도 하는데 이 비구 스님, 남자 스님이 하는 것보다 왠지 비구니 학생, 승가대학교 학생들 200명이 하는데 참 청순함 같은 게 있어서 그러는지 다들 그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책에 보면은 이 승가대학 학생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목소에서 세수 위에 올라오면은 이 컵이 엄청 이뻤어요. 내가 책에 실은 사진이 이거예요. 이게 다 임자가 있는데 치약하고 칫솔하고 컵하고요. 그랬는데 이 참 문문사 오는 사람마다 이것만 보는 거야. 그래서 운문사에서 할 수 없이 이거를 없애고 이렇게 만들어놨어. 난 다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 자연스러움이 두고 있는. 아, 이건 뭐 낙골당. 그리고 어디 잭이 여기서 나나? 안동의 그 이야기를 쓴 거는 우리 무형유산이 갖고 있는 가치. 그래서 안동 답사기가 책의 4분의 1이에요. 70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지내는 거에서부터 안동 양반들이 갖고 있는 그 갑갑함 정도의 그 고집스러우면서 우리 전통을 지켜가는 얘기, 또 병산서원의 이게 멋있는 건축을 얘기하면서 이 종갓집에서
이루어지고는 제사 지내는 이야기를 쓰고 안동 사람들이 나 한번 만나보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네가 서울 사람이 어떻게 안동을 이렇게 알아? 그래서 제가 강진 쓰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지자체에 지자체가 생겨서 군의회, 도의회가 생겼어요. 93년도 때. 그래서 강진 명예군민 제1호예요. 그리고 전라남도 전남 명예도민 제1호예요. 전남 도의회가 생기고 여야가 단 한 건도 만장일치가 없었는데 나 명예도민 주는 거 그때 처음 그걸 했대요. 그랬다가 경주에서 명예시민을 주려다가 전라도 강진하고 전라도에서 줘서 안 줬어요. 그냥 감사패를 줬어요. 그런데 3권에 안동을 썼잖아요. 근데 안동시장이 그때 CEO 하다가 시장이 돼서 공무원 하다가 된 사람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나를 안동 명예시민 이제 1호로 의회에다 냈더니 의회에서 반대한 거예요. 그분 전라도에서 받았고 강진에서 받았다고. 그랬더니 그 시장이 그 유홍준 교수가 서울 사람이고 영남대 교수인데 이 사람들을 전라도 명예도민으로 놔두면은 전라도 사람이 된다고. 우리가 빨리 줘가지고 안동 사람으로 그러면 그래서 안동 명예시민 1호로 또 받았어요.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그거 받아봐야 내가 나오는 게 뭐 아무것도 없어. 주미세 내가 소리는 안 하네. 명예인데. 근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제사를 지내보면은 그 사람이 똑똑한지 아닌지 서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학교 다니는 애들들이 제사 때 와가지고 제사하는 자세를 보면은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벌써 그때 다 이제 드러나는데 그 책에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형님 음복까지는 제사요 라고 하는 거가 실제로 의성김 씨 집안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한테 대드는 것을 평소에는 못 대들다가 조상의 이름으로는 대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서 형이 그냥 양말 벗어서 확 집어던지니까 형님 음복까지는 제사요. 거기서 소리 질러가지고서는 형이 꼼짝 못하고 다시 양말 신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 제사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썼던 그런 거였죠. 그리고 나서는 그만 이제 답사기는 그만 쓰겠다고 했어요. 이제 내 공부하겠다고. 그랬는데 북한을 가라고. 그 북한을 안 갈 수가 없죠. 북한 답사기를 쓰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할 수가 있는. 중앙일보에서 해가지고 97년에 보름간 갔다 오고 98년에 또 보름간 갔다 와서 북한 답사기 1권, 2권을 중앙일보에서 펴냈다가 나중에 이제 창비로 와가지고 4권, 5권으로 해서 나왔죠. 근데 북한 답사기 98년 10월에 책이 나왔는데 이때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입국 사증이 이렇게 생겼어요. 종이 쪽지야 여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입국 사증 들고 영광정에 가가지고 김황원의 시가 있는 거를 보고 이렇게 쓰는데 이때 그 조건이 문화유산에 대해서만 쓰고 사람이라 생활은 안 쓴다는 전제에서 갔어요. 그게 이제 남쪽에서 북한에 대해서 쓰는 거에 하도 해코지를 많이 하니까 그냥 동질성을 얘기하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의 연재를 1회, 2회 뭐 영광정, 부병으로 을밀 때 썼는데 사람 얘기가 빠지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맹숭맹숭해. 제 3회째는 내가 만난 궁녀의 미소라는 제목으로 저 접대원, 의료원들 만난 거 다 사진 녹서 한번 썼어요. 그 신문이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었어요.
그 종이신문 시절에 중앙일보에 다른 신문 보는 사람도 그거는 또 다 돌려봤어요. 이 여자들 얘기니까. 그리고 북한 여자들이 얼마나 또 귀엽고 얘기를 잘하는지, 재담을 잘하는지, 또 우리하고 다른 그 북한에 남아있는 순수한 언어들 그런 얘기를 해놓고 반칙을 한 거죠. 그랬는데 내가 쓸 때마다 고위국에서 맨날 하더니 이 정도는 그냥 인정을 해주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북한 답사기에 사람 얘기도 쓰고 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금강산 답사기는 바로 최근으로 낸 거는 2000년 들어가서 나왔는데 이게 진주담의 보덕굴 이 내용을 쓴 거는 아니 그래서 이제 책을 내려고 그랬더니 금강산 관광이 열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 배 타고 다녔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배 타고 금강산을 내가 책에다가 4번 또 갔다 왔다고 그랬는데 그거 거짓말이고 10번을 또 갔다 왔어요. 공부 안 하고 맨날 돌아다닌다고 그럴까봐 4번이라고 내가 이게 내가 쓰려고 하는 대상을 내가 완전히 알았을 적에 글을 내 마음대로 쓰지 거기서 글로 가는 길을 어떻게 됐던가 모르면은 못 써요. 내가 글 쓰면서 답사기 쓰면서 어려운 거는 그 유물이 갖고 있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은데 글로 가는 과정과 그 갔을 적에 그 주변의 분위기 그것이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으로 마냥 찍는 거가 아니라 그 35mm 슬라이드 필름으로 써가지고 그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장을 더 가가지고 확인해서 이 금강산 답사기까지 5번을 쓰고 내 전공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2000년에 화인열전 2권을 8명의 조선시대 화가 단원 김홍도 경제정선 썼어요. 나는 우리나라의 그 출판 문화 속에서 언제부터인지 없어지고 아직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가 바이오그래피, 전기 문학이 굉장히 약해요. 이 전기, 바이오그래피는 인간이 인간에 대한 관심보다 더 많은 거는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나의 삶도 갖고 가는 거고 나를 반추해서 보고 나의 롤 모델도 삼고 그리고 인생도 배우는 건데 이 인문학자들의 잘못인지 작가들의 잘못인지 전기 작가가 우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훌륭하다는 사람 원효대사 또는 이순신 장군, 퇴계 이황, 다산 정약용 전기 본 적 있어요? 기가 막히게 없어요. 기가 막히게 없어요. 근래에 나온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내가 추사김정희를 저기 완당평전을 3권으로 썼는데 추사김정희가 죽고 15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전기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쭉 썼어요. 그럴 수뿐이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또 저렇게 책을 내니까 또 저거 틀린 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틀린 거를 연구한 사람이 기껏 한다는 얘기가 추사의 전기가 이미 나왔는데 자기가 최초로 썼다라고 하면서 아무개가 쓴 무슨 책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봤더니 그게 소녀 아동문고로 써있는 거였어. 우리 아동문고라고 하는 거에 위인 전기가 있잖아요. 이게 서양식이거든. 서양은 전기문학이 발달돼서 그거를 아동도 읽게 만든 게 아동문학의 위인 전기인데 우리는 전기를 놓고 아동문고만 만들어서 가지고서 퍼졌기 때문에 아동문고로서 명작이 하나도 없는 거짓말이 많아. 이 전기는 소설하고 달라요. 바이오그래피는 팩트 자체로 써야 되는 거예요. 김은의 칼로레는 이순신 장군의 소설이지 전기가 아니잖아.
그건 소설은 소설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고 전기는 전기예요. 또 전기라고 해서 하는 거면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전기 책 자체로서는 의미가 굉장히 있지만은 일반인들이 읽는 거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거는 안 나와요. 근데 서양은 바이오그래피 전통이 어느 정도냐면은 오바마가 전기가 곧 나온대요. 근데 선인세로 받은 거가 200억이야. 그 돈으로. 이미 그 사람의 전기가 나온다 하면은 그렇게 사요,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삶을 세상에 증언을 해놓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서도 좋다는 그 전통이 쭉 있어가지고 뭐 훌륭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만 바이오그래피 쓰는 게 아니에요. 저 클린턴 대통령하고 영문을 터뜨렸던 르윈스키라는 여자 있어요. 걔도 자서전을 냈어. 그게 서양에 지금은 슬픈 얘기지만은 바른즈 앤 노블슨이 보더스, 워터풀 같은 대형 서점, 우리로 치면 교보문고 같은 영풍문고 그런 대형 서점을 가면은 베스트셀러 코너가 있어요. 이 베스트셀러 코너를 사람이 많이 가는 데인데 거기 기역자로 이렇게 꺾어지는 공간에는 어디든지 한쪽 두 개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는 트래블이고 하나는 바이오그래피. 하나는 여행에 관한 책이고 하나는 전기에 관한 책이에요. 지금 알라딘에서 책 분류하면서 소설, 비소설, 인문 쓰는 중에 인물이라고 써 있는데 그거는 영어를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인물이 아니고 전기예요. 근데 우리는 전기를 묶어서 할 수 있는 양이 없어요. 전기 코너를 못 만들어. 생산한 게 없으니까요. 나는 우리 인문 정신이 복원하기 위해서는 전기 문학이 복원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전기 문학에서 훌륭한 그 저자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히스토리 채널이나 BBC,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데에서 이집트의 파라오에 대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전문가 인터뷰로 딴 거가 카이로 국립박물관장이 뭐라고 그랬다. 옥스포드 대학의 무슨 교수가 뭐라고 그랬다. 그 인터뷰가 나오는 중에 또 하나 있는 거가 파라오 작가 아무개 해서 나와요. 또 그 투탕카멘을 발굴한 카터라고 하는 사람 그 이야기를 써서 그 카터 전기 작가 아무개 해가지고서 전기 작가라고 하는 사람을 교수나 박사나 박물관장과 마찬가지 전문성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전신을 투입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치열함 속에서 나오니까 전기문학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트래블에 관한 거가 있고 전기인데 전기가 끝난 다음에 끝머리는 오토바이오그래피 코너가 있어요. 자서전 코너. 어쨌든 나는 화인열전은 조선시대 화가 8명이고 8명 쓰고 9번째에 추사 김정일을 쓰는데 그거는 이 정도로 쓸 수가 없고 150년 만에 처음 쓰기 때문에 모든 후트노트의 자료를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2권으로 쓰고 3권은 이 2권으로 쓸 때 내가 사용한 자료들의 묶음이에요. 3권은. 읽으라고 쓴 게 아니고 나는 이러한 객관성을 가졌다라고 증명하기 위한 책으로 계속 냈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다 집어쳐버리고 한 권짜리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한 권짜리를 쓰기 위해서 전문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썼던 책이니까 이제 저거는 그만 저걸 복간 안 하고 한 권짜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평론집 쓰고 논문 수필집 쓰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 논문하고 이게 내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하고선 있었는데 또
문화재청장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문화재청장을 4년 동안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쓴 거는 4권 자리로 와서 명작순례, 국보순례, 안목이라는 책에 한국미술사 강의 천사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쓰는 5부작의 3권까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북한편 쓰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는 나는 답사기는 떠나가지고 미술사가로서 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답사기를 다시 쓰게 된 이유가 참 기가 막힌 이유에서 시작했는데 충청북도 때문에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충청북도에서 엄청난 항의 편지를 받았어요. 1, 2, 3번에 왜 충청북도만 하나도 없느냐. 그건 진짜 미안한 일이었죠. 근데 없는 게 충청북도만 없는 게 아니고 제주도도 안 쓰고 서울도 안 쓰고 경기도도 안 썼는데 거기서는 항의 오는 일 없는데 충북은 하여튼 그 향토해가 세가지고 그래서 이제 쓰기 시작을 한 거가 이 6권하고 제주도 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 6권에서 얘기는 종갓집 이야기에서 내가 문화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문화재를 지키는 건 종갓집 만면을 우리 애사는 굉장히 문화재가 간섭하지. 종친들이 와가지고 무슨 군소리가 많지. 집에 잡초 한번 뽑아주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갓집 맏며느리 협회를 만들어서 사무총장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종갓집 막 조사를 하다가 포기를 한 거가 어디까지를 종갓집이라고 해야 되는지 개념이 힘들고 종가는 시골에다 놔놓고 지금 서울에서 사는 종가는 이걸 종가로 쳐야 되나 아닌가. 그 다음에 종가라고 하는 것에 한 200군데 중에 180군데가 안동 지역이에요. 안동은 어느 동네 가도 종갓집이 다 있어요. 근데 충청북도 뭐 보은에 있는 선병국가옥 이런 식으로 또 정읍에 있는 김누구가옥 해남에 있는 윤씨가옥 이렇게 몇 개만 남는데 안동은 그냥 동네만. 그게 아주 안동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못했는데 청장이 돼버려서 종갓집 맏며느리 간담회를 열었더니 다 왔어. 그래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뭐 해서 그 해결할 것들을 해드렸었죠. 참 멋있는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영남대학교 교수도 있는데 대구에 있는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나한테 우리 시각장애인 장인들을 데리고 답사를 한번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눈물 나는 얘기예요. 정말 그분들 그래서 이제 대구문화회관에서 강연하는데 글로 오라고 해서 내 강연하는 것도 듣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로 찍어가지고 장애인의 날에 방영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대구에 있는 텔레비전 방송국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둘 다 금년도 예산이 없어 못하니까 내년에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KBS에다 얘기했더니 못한다고. MBC는 또 그 다음에 못하고. 그리고 나는 서울로 옮겨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부탁했는데 못했고 만약에 그때 내가 가면은 대구에서 떠나서 달성에 있는 도동서원을 보고 해인사에 가서 저녁 이불과 종소리를 듣고 돌아오는 걸로 짰었다. 그 얘기를 썼어요. 도동서원에 있는 은행가.
그랬는데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지금이라도 같이 해달라고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들하고 같이 답사를 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있는가 하면은 10살까지 세상을 보다가 갑자기 뭐 교통사고나 돼서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지를 얘기하면 자기가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제주도 답사기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제주도의 오름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360개의 오름, 제주도 전체를 볼 수 있게 하고 또 마침 그 올레길이 열리면서 제주에 가면은 그 바가지 쓰는 관광만 다니던 거가 이제 자연을 편안히 즐길 수 있는 걸로 가야 돼서 내가 제주 답사기 서문 보면은 제주 허씨를 위한 답사기라고 했잖아요. 렌트카는 허로 시작하거든. 요새는 하호까지 나왔대. 그래서 이제 그 렌트카에서 이렇게 다니는 답사기를 쓰고 이 와글에 있는 그 500년